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 수술 다음 날인 오늘 오후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하고 별도 대책기구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급습한 60대 남성 김모 씨가 범행 전날부터 이 대표를 따라다닌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등산용 칼을 흉기로 개조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경찰은 오늘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새해 첫날 강진이 덮친 일본 이시카와 현에서 숨진 사람이 64명까지 늘었습니다. 이재민 5만 7천여 명이 대표소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정전과 단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위한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시했지만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내용이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윤세영 회장은 4대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직접 설득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해야 할 일이 많죠. 그래서 병상 정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에서 총선 지휘 등 당무를 보는 거죠. 테러 피의자가 한때 국민의힘 당원이었다가 민주당원으로 당적을 옮긴 데 대해서도 서로가 너네 당이었다를 외치며 떠밀고 있는데 이는 잠시 후 다시 살펴봐 드리고요. 우선은 이재명 대표가 누워있는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표선우 기자, 조금 전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데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후 5시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수술을 마친 지 하루 만인데 다만 아직까지는 안정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는 현재 약간의 물만 마시면서 항생제 등 회복을 위한 약물을 정맥 투여 중입니다. 오늘 아침 의료진이 실시한 각종 지표 검사에선 양호한 편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내경정맥에 9mm 이상의 깊은 상처가 확인돼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단계라는 게 민주당 측 설명입니다. 초기에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였었고 천연이 목숨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분간 접견을 자제하고 치료 회복에 전념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24일간 단식을 했었는데요. 이 단식이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당분간 면회는 받지 않고 회복에 집중한다는 계획인데요. 중환자실에 있었던 어젯밤엔 부인 김혜경 씨가 이 대표를 찾았고 오늘은 천준호 비서실장이 면회를 마쳤습니다. 이 대표의 퇴원 시기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엔 얼마 전 이 대표가 만났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찾아갔다면서요. 네, 김 전 총리는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이곳 서울대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비서실장과 약 짧은 10분간의 대화 끝에 나왔는데요.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벌어진 일을 정치 테러라고 규정하며 분노했습니다. 이 정치 테러는 정말 우리가 어렵게 지키고 키워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정면 공격 행위입니다. 그래서 김 전 총리와 함께 이른바 삼총리로 불리는 정세균, 이낙연 전 총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문병 계획은 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 지도부들도 이 대표의 면회가 가능해지면 추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총선을 90여일 앞둔 상황에서 당대표 공백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 중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당대표 대행체제로 바꾸는 것을 거론하기도 했었지만 이 대표에게 그대로 당무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가 공천관리위원 인선과 총선기획당 회의 등 총선 일 전체를 다 그대로 지휘하는 겁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 부재 속 진행된 아침 지도부 회의는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야만적인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곧바로 비상의원 총회를 소집해 당대표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당분간 최고위원 의결로 급한 일은 처리하되 당대표가 일반 병실에서 당무를 보는 것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던 당대표 대행 체제는 아예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하고 조만간 소통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확정되는 경우 시기 등은 대표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 인선과 총선기획단 회의 등 총선 업무도 이 대표가 병상에서 직접 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피습 사건과 관련한 별도의 대책 기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주시하고 무분별하게 번지는 가짜뉴스와 음모론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까지 기구 구성을 마친 뒤 공식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남성이 지난해 민주당에 가입했다고 진술을 했죠. MBN 취재 결과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인물이 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이 이름이 피의자와 동일 인물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 피의자 당적을 두고 여야는 하루 종일 힘겨루기를 이어갔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국민의힘 당원이었다가 탈당한 뒤 지난해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고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4년 전에 탈당한 동명인물이 있지만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사 협조를 위해 경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당적과 관련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충분치 않아요. 인적 사항을 확인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도 개인 정보 사항인 만큼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경찰의 당적 여부를 확인해 주는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끔찍한 테러에 대한 그 동기 그리고 목적, 그 피의자의 정치 행적 이런 부분들이 다 낱낱이 다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당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여야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피의자와 같은 이름, 생년월일의 인물은 지난 2015년 새누리당 시절 당원으로 가입했고 5년 동안 당적을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한 자료 가운데 국민의힘 충남도당,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홈페이지에 있는 회원 명단에도 같은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동일 인물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60대 남성은 지난달 부산에서도 이 대표 주변에 있었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이뿐만이 아니었죠. 범행 전날에도 이 대표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범행에 쓴 흉기를 미리 개조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 대표가 싫었다가 범행 이유입니다. 그럼 대체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걸까요?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해 봉화마을로 들어섭니다. 새해 첫날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러 온 겁니다. 헌화와 분향을 마친 이 대표가 돌아 나가는 길목에 마스크와 안경을 쓴 남성이 서 있습니다. 이 대표를 급습했던 60대 남성입니다. 범행 전날부터 따라다닌 겁니다. 이 남성은 범행 하루 전 기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와 울산역에 갔다가 다시 부산에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의 이틀간 동선을 미리 알고 동행하거나 사전 답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울산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가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역입니다. 김 씨는 범행에 쓴 흉기도 미리 개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길이 18cm짜리 등산용 칼의 손잡이 부분을 빼내고 A4 용지로 날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치밀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김 씨의 행적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과도와 개인용 PC 등 압수한 증거물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데 주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피해자는 명예퇴직한 전직 공무원으로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심한 편 그리고 성실했다고 합니다.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요.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들이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파란 상자를 들고 빠져나옵니다. 오늘 어떤 자료를 압수하셨나요? 비슷한 시각 인근의 한 아파트에서도 수사관들이 조사를 마치고 나옵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급습한 60대 김모 씨의 주거지와 직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김 씨가 성실했지만 주민과 교류는 많지 않았다고 기억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이 대표를 죽이려 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혼자서 범행을 준비했다고 말했지만 왜 범행을 기획하고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과도와 칼갈이, 개인용 PC 등의 증거물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오늘 안에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어젯밤 SNS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해치겠다는 글을 올린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미 테러를 당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살인을 예고한 글이 여러 건 올라왔죠. 혐오의 정치가 정치 테러로 이어지는 건지 모방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 사령탑에 오른 뒤 내일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한 위원장이 광주에 오면 해치겠다는 글이 SNS에 올라왔고 글을 게재한 40대 남성 A씨가 오늘 새벽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사실에 화가 나 글을 썼다며 특정 정당에 소속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글 10여 개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여야 대표를 향한 테러 예고글이 잇따르면서 규탄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일탈행위가 있는 것까지도 정치권에 몸담은 사람들은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에 테러 예고, 살인 예고하는 글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추적해서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러와 모방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테러라든가 아니면 사회성이 큰 범죄는 바로 모방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실행이 되든 안 되든 사회적인 여파가 굉장히 큰 겁니다. 한편 경찰은 주요 정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전담 보호팀을 서둘러 구성하기로 한 만큼 내일 한 위원장의 광주 방문에는 평소보다 2배 수준의 경력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정치인의 피습,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사실 그동안 대책도 숱하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 시작이 17년 전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 피습 직후 국회에서 주요 인사들의 경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거였는데 제대로 된 논의도 못 해보고 자동 폐기돼 버렸습니다. 국정원이 맞느냐, 경찰이 맞느냐 등 여야 이견 때문이었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동희 기자가 당시 상황을 국회 자료를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2006년 선거 유세 중에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습격을 당했습니다. 이듬해 국회에선 정치인에 대한 공적 경호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여야 모두 요인경호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당인의 경우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돼 공식 대통령 선거 기간에만 경찰 경호를 받을 수 있는데 대상과 범위를 늘리자는 게 법안의 핵심이었습니다. 정치나 뭐 여러 행태에서 봤을 때 주요 요인에 대해서는 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임기 만료 폐기됐습니다. 경호 확대 논의는 논란만 나왔습니다. 2010년 G20 정상회담 직전에도 한시법이고 또 우리 야당에서 우려하시는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한다 하는데 이 법 조항을 보면은 아주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2015년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때도 대책 대신 정쟁만 부각됐습니다. 부처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정치 상황에 따라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경호 대상과 범위, 기간을 구체화하기 쉽지 않고 관련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그 수당 문제가 또 문제가 됐었고 100일 동안 이렇게 특별 또 경호팀을 꾸린다. 그렇게 보면 역시 윗돌 빼서 아랫돌 고이는 이런 것이 반복되는 거죠.
경호 강화가 자칫 집회와 시위 같은 기본권과 인권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뒷받침되는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각계 대표들을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테러를 당해 치료 중이시다.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취임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이 대표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윤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청와대 영빈관에 오부 요인 등을 초청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도 민생을 위해 일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을 테러로 규정하고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시다. 참석자들도 한 목소리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를 규탄했습니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절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과 공식 석상에서 만났습니다. 악수를 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는데 별도의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력에 반대하며 피해자의 편에서 행동하겠다고 재차 밝힌 한 위원장은 올해는 동료 시민의 삶을 바꿀 중요한 선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조건 이기고 보겠다는 승부욕보다 이겨서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겠다는 선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으로, 정의당은 대통령실의 쌍특검 거부권 방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했고 지난해와 달리 김건희 여사도 행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국회에 출입하는 서영수 기자와 정치권 소식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대한노인회를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노인 비하 발언 때문이겠죠? 네, 앞서 저희가 한번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노인 비하 발언 논란 직후에 해외에 있던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에게 전화로는 한 차례 사과를 했는데요. 오늘은 격식을 갖춰 사과하려고 직접 대한노인회를 찾아갔습니다. 정치권에서 노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당이었죠, 이번엔? 네,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김은경 당시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뒤에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호일 회장이 김은경 위원장의 사진을 때리는 일명 사진 따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이래야 우리 노인들이 분위기 불릴 것 같으니까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정신 차려. 정치권에서 사실 노인이 지난번에도 이렇게 때렸었고 이번은 아니잖아요. 네, 오늘은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남이 진행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김 회장은 웃으면서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제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막 신속하게 하루 만에 내가 성명 내니까 그 사람을 해촉을 하고 민첩하게 이래 하니까.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각종 음모론이 이재명 대표가 피습된 다음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나 보수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보면 바로 이 대표가 흉기가 아닌 나무 젓가락으로 공격을 당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거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죠. 수사 당국은 피의자가 길이 18cm 정도의 흉기를 개조해 범행에 사용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주당 가만히 있지 않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해 자작극 논란과 함께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음모론을 제기한 영상이나 글은 당장 삭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음모론이 무분별하게 퍼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작극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이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해석이 이 사회에 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경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의 말도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어제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 피습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벌어졌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직후에 이런 글을 올려서 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효욱 전 새누리당 의원이 보복운전사다운 시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이경 전 부대변인이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걸 꼬집은 겁니다. 그렇게 말조심을 시켰는데 역시 또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지난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커터칼 피습 사건이 다시 또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사실 하나가 또 나왔다고요. 네, 당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윤여준 전 장관이 오늘 한 방송에서 주장한 내용인데요.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가장 먼저 말했다고 알려진 대전운용 이 발언이 사실은 참모진의 아이디어였다는 겁니다. 그래요? 조금 있으면 맞춰서 깨나실 텐데 깨나신다면 첫마디를 뭐라 그러냐. 와, 그거 참 중요하네. 어떡할까? 그래 둘이 의논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제가 그 박 전 대통령의 당시 참모와 통화를 해봤는데 네. 박 전 대통령이 대전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본 건 사실이고 참모들이 메시지를 조금 더 다듬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대전운용 발언이 당시 선거에서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첫 마디로 대전 판세를 물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나라당이 열세였던 지방선거의 판세를 뒤집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네. 이제 그만큼 첫 번째로 내놓는 메시지가 갖는 무게감은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 앞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이낙연 신당 등 현안이 워낙 많은 만큼 처음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치 톡톡 지금까지 서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공개했었죠. 그동안 국정원은 10살에 불과한 딸을 북한의 후계자로 보기에는 성급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다른 분석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유력한 후계자라고요.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레드카펫에 입장하며 아버지를 앞서 걸어갑니다. 존경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자 장례는 격정의 도가니로. 김 위원장은 공식 석상에서 주애에게 뽀뽀를 하며 각별한 애정을 나타냅니다. ICBM 발사 훈련에 참여한 부대원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옆에는 딸 주애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새해에도 김주애의 공개 행보가 이어지며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은 처음으로 북한의 유력한 후계자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주애의 공개활동 내용과 예우 수준을 분석했을 때 현재로서는 김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로 보인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김정은이 아직 젊고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데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 정보위 회의에 출석해 김주애를 후계자로 보는 것은 아직 성급하다 일축했던 것과는 차이가 나는 대목입니다. 오히려 후계 구도 속에서 특히 백두혈통 4세대로 앞으로 김정은 체제 이후에도 간다는 것을 대내외 좀 과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 또 북한이 후계 구도를 공식화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 검증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아직 김주애가 후계자로 낙점받았다고 보긴 이르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말폭탄이 또 터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켜 세우면서도 교활했다고, 또 현재 한반도의 긴장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탓이라며 조롱하고 비아냥거린 겁니다. 핵무기 개발에 대한 명분을 지속적으로 쌓고 우리 사회 내부 교란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에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매우 위태롭게 된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로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을 저격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김 부부장은 북한이 핵전력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을 부여해줬다며 비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이라며 시간을 허비했지만 윤 대통령은 군사력을 강화하게 한 특등공신이라며 전현직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북한이 조롱으로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 남측의 내부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인지전의 일환으로 풀이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보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면 결과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이미지를 부각. 김 여정의 담화에 대해 통일부는 남북관계 긴장에 대한 책임을 우리나라에 전가하려는 잔꾀에 불과하다며 평가했습니다. 국방부도 범죄자가 경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핑계를 대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며 궤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군은 전 해역에서 새해 첫 함포 사격 훈련과 해상기동 훈련에 나서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어제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화재는 자칫 대형 참사로 번질 뻔했습니다. 비행기에 불이 붙고 실내는 연기로 뒤덮인 상황에서도 승객들은 그런데 전원 무사히 탈출을 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최희지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활주로에서 비행기와 비행기가 충돌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어요? 정말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CCTV를 한번 보겠습니다. 착륙하는 여객기에 갑자기 불길이 타오르더니 화염에 휩싸인 채 약 1km 정도 활주로를 그대로 달려갑니다. 당시 잘 여객기는 착륙해서 직진 활주로에 들어선 상황이었고 해상보안청 항공기는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안청 항공기가 활주로에 들어서다 잘 여객기 왼쪽과 충돌한 겁니다. 곧바로 두 비행기에 불길이 타올랐고 진화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완료됐습니다. 이야, 지금 근데 저 상황에서 승객들이 300명 넘게 저 안에 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때문에 승객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목소리입니다. 기내 영상들을 보면 비행기 창문으로 승객들이 비행기에 붙은 불을 직접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着陸するときに結構強い揺れがあって、で、気がついて窓を見ると、火花が散ってて、燃えていて、その後、そうですね、停止してから1分ないぐらいで煙が充満してきて、で、CA さんに이에 더해 여객기 안에는 매캐한 연기가 차오르면서 기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보통 저 상황에서는 패닉 상태에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전원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비상구에 설치된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 승객들이 모두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300명이 넘는 승객 모두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던 건 먼저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승무원들의 공이 큽니다. CA さんやなんかがみんな降りてくださいって落ち着いてくださいみたいな感じであと順次誘導されて降りたので 또 승무원을 믿고 개별 행동을 하지 않은 승객들의 침착함도 한 요인이었습니다. 만약 승객들이 옷이나 개인 수화물을 챙겼다면 300명 넘는 사람들이 좁은 여객기 통로를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대형 참사로 번질 뻔한 화재의 원인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충돌 원인이요?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기계적 결함이 아닌 인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비행기가 같은 활주로에 있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관제사가 여객기에는 활주로 진입을 허가했고 해안보안청 항공기에는 활주로 바로 앞까지 주행을 지시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이륙 전 대기하는 장소까지만 허용한 건데 해안보안청 항공기가 이를 어긴 겁니다. 하지만 해안보안청에서는 이륙 허가를 받았다며 배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면서 당시 교신 기록이 사건의 원인을 규명할 열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면서 일본 경찰에서도 정확한 협의점 파악을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해안보안청 비행기는 지진 피해를 도우러 가려고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면서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최희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진이 휩쓸고 간 일본 이시카와현은 현재 단수로 화장실을 쓰긴커녕 마실 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식료품을 사기 위해 마트로 몰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재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죠. 이재민 5만 7천여 명은 아직도 대피소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고요. 지진 피해 상황이 어떤지 우리 교민이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송지영 기자입니다. 수도꼭지를 위아래로 움직여봐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급한 대로 물 같은 생필품을 구하러 마트로 갔더니 대기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생필품이 부족해서 마트에 갔는데 물건도 다 팔리고 줄도 길어서 30-40분 줄을 섰고요. 물이 끊기면서 화장실 사용도 어려워져 위생도 문제입니다. 물이 안 나오니까 샤워는 물론이고 볼일 보는 것도 제약이 많이 따랐고요. 위생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죠. 집이 무너져 대피소로 떠난 이재민 5만 7천여 명은 지진 악몽에 힘들어합니다. それはみんなねトラウマがあってねちょっと揺れたらもう神経質ですから私もそうでしたけどみんなそうでした。 현재 64명이 숨지고 370명이 다친 가운데 120명가량 구조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든타임인 최대 72시간 안에 구하려고 일본 정부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自衛隊の人員を1000名規模から2000名規模に増強するほか、自衛隊、警察において救助犬を2倍以上に増強するなど体制の強化を行い 오늘까지 무려 448의 여진이 관측된 가운데 내일은 폭우도 예상돼 수색 작업이 우려됩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간 재난을 두고 아무리 사이가 나쁜 나라라고 해도 잘 됐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건 안 되겠죠. 그런데 중국의 한 국영 TV 아나운서가 이런 발언을 했다가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문제는 일부 누리꾼은 물론 중국 매체들까지 여기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중국 하이난 TV 아나운서 샤오청하오가 지난 1일 일본 지진이 발생하자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都说新年新气象，但是在开年第一天就发生如此之大的天灾，恐怕2024年全年整个日本都会笼罩在一层阴郁的乌云之下。 일본 지진을 바오인, 즉 인과응보에 비유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게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有些事儿还是要少做，核污水也不该排海。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하이난 TV는 샤오청하오를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상이 올라온 배경엔 그동안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앞장서서 반대해온 중국 정부의 기류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日方核污染水排海计划长达30年甚至更久，存在巨大的风险隐患。 실제로 일부 누리꾼들과 중국 매체들도 논란이 된 영상에 대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동조하는 모습이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중국 내 반대 여론이 가볍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난방비를 아껴보려고 보일러를 안 켜고 전기장판만으로 겨울을 나고 있었는데 집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조립식으로 지어진 집이라 불길이 쉽게 번졌죠. 거동이 불편했던 부부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농촌주택 한 채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이 난 반대편에서 소방관이 손전등을 켜고 내부를 살피며 진압에 나섭니다. 비가 내리고 있지만 거센 불길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조립식으로 지어진 탓에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고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원래 집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불에 탔는데 결국 안에 있던 노부부들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80대 남편은 거동이 불편했고 60대 아내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자녀가 늘 찾아와 음식과 약을 주고 갔는데 참변을 당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편히 걸 때를 못했고 그래가지고 항상 방 안에 누워있는 편이었고.
불탄 잔해에서는 온수 매트와 전기장판, 휴대용 가스버너 등이 발견됐습니다. 난방비를 아껴보려고 보일러는 켜지 않은 채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지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탄 흔적에서 전기장판하고 온수매트하고 이불이 막 켜켜이 그렇게 사용을 한 걸로 추정이 돼요.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기 위해 감식 등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남성의 바지 안에서 생리대가 나왔습니다. 그 속에는 필로폰이 들어있었죠. 마약을 들여오려고 참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인천공항 검색대에서 한 필리핀 남성이 바지 속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대입니다. 세관이 남성에게 직접 생리대를 열어보라고 지시합니다. 주저주저 하던 남성이 생리대 속에서 꺼낸 물건은 다름 아닌 200g의 필로폰입니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와 계좌 내역을 추적해 검찰은 공범이 더 있다는 걸 확인하고 모두 10명을 검거했습니다. 지난해 6월과 7월 이들이 태국과 필리핀에서 9번에 걸쳐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필로폰은 1.75kg, 5만 8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는 5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태국에서 들여온 0.6kg은 서울로, 필리핀에서 들여온 1.15kg은 대부분 부산과 김해로 유통시켰습니다. 이들은 필로폰과 소금을 1:9 비율로 섞은 다음 소금인 양 3관을 속이려 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편의점 옆 골목에서 버젓이 마약을 주고받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태국에서 마약을 보낸 남성을 비롯해 9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채권단 설명회에서 태영건설이 제출한 자구안이 채권단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거든요. 채권단이 보기엔 태영건설이 다 손에 쥐고 그러니까 알짜배기는 놓지 않은 채 돈만 받으려는 것으로 비친 겁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은 태영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자구 노력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까지 했죠.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 7일 만에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채권단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구순의 나이로 최고 경영자 자리에 복귀한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직접 참석해 채권단을 상대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자구책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태영과 채권단은 우발 채무 규모를 놓고서 처음부터 엇갈렸습니다. 윤세영 회장은 우발 채무 규모가 2조 5천억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채권단은 9조 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영의 자구 노력과 계획안이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지배적이었습니다.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자금과 골프장인 블루원 지분 매각 자금을 태영건설에 지원하지 않고 SBS 지주인 TY홀딩스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구 노력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워크아웃의 대전제는 대주주의 충분한 자구 노력인 만큼 태영 측이 문제 해결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채권단의 원만한 협조와 시장 신뢰 회복을 이끌어낼지 매우 우려됩니다. SBS 지분 매각에 대해선 채권단과 태영 모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지만 채권단 내에선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어. 추가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SBS 매각을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론으로 당연히 제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법적 제약이 많은 사안입니다. 산업은행은 법정 관리는 최대한 피하겠다면서도 11일 워크아웃 첫 회의 전에 태영이 충분한 자구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자구책이 충분치 않다고 봤지만 태영건설 창업주인 구순의 윤세영 회장까지 직접 나와서 워크아웃을 승인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윤 회장은 또 4대 금융지주 회장에게도 직접 개별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길기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태영건설이 위기를 겪자 구순의 나이에 다시 경영일선에 복귀한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실무자들과 함께 직접 채권단 설명회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노욕이라는 비판에도 이대로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라며 직접 나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지금의 사태가 경영진의 실책이자 자신이 부족한 탓이라고 말하면서 채권단의 지원을 호소할 때는 눈물까지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회장님은 좀 절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회장님도 눈물을 보였다고 이렇게 약간 울먹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채권단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자구안을 제출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만 한 이걸로는 상식적으로 채권단에서 이 모습으로 이 제안으로 75%가 동의한다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회장이 직접 4대 금융지주 회장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11일 워크아웃 개시 결정 전에 개별 면담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는데 대부분의 금융지주가 일정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금융지주 내부에서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금융지주 회장이 실무자에게 봐주기식 지시를 내릴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지상파 방송사를 거느린 태영 측의 요구를 마냥 거절하는 것도 어려워 일단 만남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이 직접 읍소한다고 해도 400여 개 채권단의 75%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가장 많은 채권을 가진 산업은행이 이미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다 중순위나 후순위 채권을 가진 보험과 증권사 등 비은행 채권단 역시 온정주의로 워크아웃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뜻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라면이든 음료수든 물건을 살 때 낱개들이 소포장보다는 대용량 박스로 사면 아무래도 더 싸죠. 그런데 과일은 아닌가 봅니다. 특히 도매시장까지 찾아가 무겁게 사들고 온 과일이 박스에 적힌 무게보다 적게 들어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자 안에 든 과일이 증발을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런 걸까요? 강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앞둔 천혜향 3kg 상자입니다. 박스를 뺀 과일만 3kg이 들어있어야 하지만 무게를 재보니 2.8kg밖에 안 나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천혜향 한 알이 0.2kg이 나가는데 그렇다면 이 박스엔 사실상 한 알 정도가 빠진 셈이 되는 겁니다. 지난해 가락시장에서만 이 같은 중량 미달 신고가 580건이 접수됐습니다. 시장 한 곳의 문제만은 아니어서 광주 서부도매시장에 도착한 3kg 레드향 상자도 알맹이는 2.5kg에 불과합니다. 소비자들이 거부했을 때 항의하거든요. 중량이 정말. 그렇다고 생산지로 반품시킬 수도 없습니다. 현행법상 중간도매상은 일단 과일이 경매장까지 왔다면 원칙적으로 반드시 경매에 붙여야만 합니다. 신선식품인 과일을 도매상들이 함부로 반품시키지 못하게끔 농민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법 때문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10주년간 계속 진행이 되어 온 거라 중량이 부족하건 어쩌건 스타컵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악용을 하는 거죠. 이런 일명 과일 빼먹기를 경매장에 도착하기 전 사전 단속할 수 있는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서울뿐입니다. 이런 거는 절대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협조 안 하는 분들이 계중에 또 있다 보니까. 양심적인 상인들이 부족한 과일을 다시 채워넣지 않는 한 피해는 결국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겠다고 박스로 구매한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업체 넥슨코리아에 전자상거래법 적용 사상 최고 과징금인 1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소비자가 돈을 주고 산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등장 확률을 조작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일부 인기 아이템 옵션의 경우 게임 도중 나올 확률이 아예 0%인 것도 있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넥슨이 20년 전 출시해 누적 이용자가 2,300만 명에 달하는 온라인 역할 수행 게임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게임 유저, 이용자가 캐릭터 능력치를 빨리 높이려면 우연에 따라 나오는 확률형 아이템을 반복해서 사야만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메이플 스토리 전체 매출액의 30%를 차지하며 수익을 견인했지만 도입 10여 년 뒤부터 이용자들의 불만은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아이템에서 인기 좋은 중복 옵션들은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형이 많이 나온다고 이벤트를 약속하였으면서 잠정적으로 이미 확률을 낮춰놓았기 때문에 저는 결국 그 점에 있어서 완전 이중으로 속은 것이죠.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넥슨은 해당 옵션이 나올 확률을 0%로 바꾸고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넥슨의 또 다른 게임 버블파이터에서도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넥슨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2018년 서든어택의 확률형 아이템 사례까지 묶어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다 과징금인 1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본건은 두 번째 위반이기 때문에 2배로 가중을 해서 영업정지 일수를 180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과징금이 2배 이상 가중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넥슨은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인다면서도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가 없었던 시절의 일이라고 항변하며 공정위 이의 신청과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가장 가난한 분들의 주거지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쪽방촌이죠. 이 쪽방촌에 살면 서울시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쪽방촌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쪽방이 아닙니다. 부엌이나 화장실도 없는 한 평 남짓한 공간에 살지만 쪽방촌으로 지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럼 쪽방촌의 기준이 뭘까요? 배준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방 한쪽에 이불이 깔려 있고 구석엔 텔레비전이 놓여 있습니다. 창문도 하나 없고 화장실과 부엌은 10명이 공용으로 써야 합니다. 창문 환기가 안 되고요. 무슨 환기가 열어놓으면 더 덥죠. 누워놓고 모기 때문에 또 항상 열어놓을 수도 없고. 이 방은 넓이가 한 평도 되지 않지만 쪽방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너비는 두 팔을 채 벌릴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데요. 키가 180cm인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누우려면 벽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비좁습니다. 하지만 이 쪽방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인근의 비슷한 쪽방과 달리 서울시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쪽방 주거 개선 사업에서도 배제되고 하루 한 끼 식사 쿠폰은 물론 생필품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업비 받고 나면은 집세 주고 핸드폰비 나가고 30만 원 정도 남는데 부식비도 반찬도 사다 먹어야 되니까 완전 쪼다리는 거지. 서울시는 예산이 한정적이고 쪽방 대상을 늘렸다가 불법 개조된 쪽방이 늘어날 수 있어 10년째 새로 등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취약 주거계층 지원 취지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적절한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경제적 상태나 건강 이런 것까지 이제 고려해서 지원 기준을 좀 만들어야. 쪽방을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하거나 쪽방 등록을 취소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지난해 7월 태어난 국내 첫 쌍둥이 판다 자매죠. 그새 몸무게가 100배가 됐다고 합니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내일부터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됩니다. 귀여운 아기 판다들을 정예린 기자가 먼저 만나고 왔습니다. 본격적인 바깥나들이에 나선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는 어리둥절한 모습입니다. 호기심 많은 판다답게 흙과 바위, 풀냄새를 맡으며 탐색에 나섭니다. 태어날 때 몸무게가 180g, 140g에 불과했던 아기 판다들은 생후 6개월이 되면서 모두 11kg을 돌파했는데요. 이른바 폭풍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덩치가 훌쩍 커진 아기 판다는 홀로 외나무 다리를 건너고 나무 계단을 기어오르기도 합니다. 쌍둥이답게 서로 똑 닮은 판다 자매는 색깔과 무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언니 루이바오는 등무늬가 V자 형태를 띠면서 색깔이 더 진하고 동생 후이바오는 색깔이 더 밝고 등무늬가 U자 형태입니다. 엄마 아이바오는 애정을 듬뿍 담아 사랑스러운 아기 판다 자매를 보살핍니다. 둘이서 의지하고 활동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 더 안심하고 먹이를 안정적으로 잘 먹고 이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어요. 쌍둥이 판다들을 곧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관람객들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기 판다 보러 또 올 거예요. 기대돼요. 후보처럼 귀여운 애들을 2명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6개월 동안 무럭무럭 자란 쌍둥이 판다들은 내일부터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됩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사이버 스캠은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을 상대로 한 신종 사기, 사이버 스캠이 늘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엔 부모를 떠나 혼자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이 많죠. 얼마 전엔 아들을 미국으로 보낸 중국인 부모가 사기범에게 1억 원을 뜯기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준혁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해 12월 28일 미국 유타주 숲속에서 한 아시안 고등학생이 겁에 질린 채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교환 학생으로 리버데일 소재 고등학교에서 유학하던 17살 중국인 학생 카이 주왕입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사흘 동안 텐트에 혼자 고립됐는데 사기범들의 사이버 스캠에 당한 겁니다. 사이버 스캠은 이메일을 통해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입니다. 사기범 일당은 납치된 것처럼 꾸미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고 중국에 있는 부모에게는 8만 달러, 우리 돈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보내고도 연락이 없자 부모가 실종 신고를 했고 현지 경찰이 통장 기록과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숙소에서 40km나 떨어진 산속에서 찾아냈습니다. AFP 통신은 최근 미국에 혼자 공부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을 겨냥한 사이버 스캠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 have clients over the last 7 years that have been the victim of exploitation. In that panic mode, you're in that crisis mode, and you immediately want to try to fix it. 혼자 유학 온 학생을 협박하고 멀리 떨어진 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주중 미국 대사관이 협력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외국 유학생이 많은 우리나라도 사전 대비책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요즘은 MBTI로 성격을 나누지만 한때는 혈액형별로 사람 성격 유형을 구분하곤 했었죠. 혈액형이 사람 성격을 맞추지는 못할지라도 질병 발생 가능성은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형과 B형은 당뇨병이, O형은 위궤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식입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혈액형은 적혈구에 있는 특정 항원으로 혈액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한때 A형은 예민하고 O형은 포용력이 좋다는 등 혈액형별 성격 유형이 유행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고 최근에는 성격 유형 검사인 MBTI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네, 우선 E냐 I냐로 먼저 시작하고 혈액형은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하지만 혈액형이 성격을 알려주지 못해도 어떤 질병에 더 잘 걸리는지는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혈액형마다 잘 발생하는 질환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O형의 경우 스웨덴 연구진이 소화성 궤양에 대한 위험성이 다른 혈액형보다 크다는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반면 제2형 당뇨병에서는 A형과 B형이 O형보다 취약할 수 있다는 프랑스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A형의 경우 위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위험이 컸고 AB형은 심혈관 질환에 취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혈액형 외에도 여러 요인이 있는 만큼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흡연, 음주, 식이습관, 운동 등의 다양한 건강 요인이 있는 만큼 평소 검진을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조기 발견과 예방을 하시는 특정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참고하되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자동차는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죠. 글로벌 경기는 여전히 침체지만 올해도 우리 자동차는 수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가성비 좋은 중소형 전기차들이 수출을 이끌 거라고 하네요.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로 수출될 차량들이 줄지어 선박에 실립니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의 수출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5.7%, 17.9% 늘었습니다. 반도체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자동차는 수출 버팀목 역할을 했고
현대차와 기아는 분기마다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전기차 선도 기업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역대 처음으로 전기차 생산 공장에서 신년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 오토랜드 광명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출발해서 울산 그리고 미국 글로벌로 이어지게 될 전동화 혁신이 진심으로 기대가 됩니다. 미국에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 공장은 이르면 올해 말 가동에 들어가고 국내 생산 시설도 확대됩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하던 이곳 기아 광명 공장은 올 하반기부터 전기차만 생산하는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국내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수출 실적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친환경 신차 출시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지난해 수출 지역을 확대해 놓은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 반영될 걸로 예상됩니다. 올해 이제 합리적인 가격대에 이제 중소규모의 전기차 라인업들이 많이 확대가 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수출에도 이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소비 심리도 회복돼 올해 자동차는 지난해보다 1.9% 늘어난 275만 대가 수출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새해에 금연 결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금연은 3일차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고 이때 10명 중 7명이 금연에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2024년 4월째 되는 날인데 무사히 넘기고 계십니까? 금연 실패의 고비를 넘기는 효과적인 방법, 최민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년 동안 담배를 피워온 42살 이정현 씨는 새해가 돌아올 때마다 금연을 결심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며칠간 끊었다가도 주변의 흡연자들을 보고 또다시 담배에 손을 댄 겁니다. 피부도 거칠어지는 등 건강이 나빠지고 주변에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올해도 다시 한번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서 조카들을 위해서 이번엔 진짜로 끊어보려고 결심했습니다. 이 씨처럼 금연을 결심하는 이들을 위해 각 구청은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운영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연 보조제인 니코틴 패치와 껌입니다. 이러한 금연 보조제는 혈중 니코틴 농도를 유지해 흡연 욕구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후 6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한 뒤 소변 검사를 통해 최종 금연 여부를 판단해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평소에는 10분 이내로 신규자 상담분들이 오시기는 하는데 새해에는 한 20분 이상 정도는 신규 상담자들이 오고 계세요. 하지만 담배를 끊은 후 사흘 정도가 지나면 불면증, 집중력 저하, 두통 등 금단 현상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1차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10명 중 7명꼴로 금연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흡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술자리는 되도록 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제력이 떨어져 금연하기가 어려워질 경우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한 약물 치료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약효가 뇌에 작용을 해서 금단 증상을 줄이고 흡연 욕구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금연 성공률을 거의 한 60%까지 높이는. 또한 담배를 피울 때 함께하는 기호식품을 피하고 행동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예비 소집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입학생 수가 30만 명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대 중반만 해도 60만 명 정도였으니 10여 년 만에 절반이 된 겁니다. 갈수록 비어가는 학교에 교대 기피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더 어린 아이들은 더 숫자가 적으니까요. 안병수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100명 남짓인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10년 만에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학년당 학급은 한두 개에 그칩니다. 인근 초등학교도 사정은 비슷해 17명뿐인 교사가 한 반의 학생 수보다 많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저출생 여파로 전교생 수가 24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서울 초등학교 10곳 중 한 곳입니다. 서울 관내 취학 예정 아동 수는 서초구가 한 학교당 146명인 반면 중구는 57명으로 자치구마다 편차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소의 폭이 크고 속도가 빠른 건 분명합니다. 실제로 올해 서울 초등 입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10% 넘게 줄어든 5만 9천여 명으로
사상 처음 5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전국으로 넓혀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올해 취약 통지서를 받아든 아동은 약 41만 3천 명. 해외 이전이나 건강상 이유로 이중 90% 정도가 입학하는 걸 감안하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30만 명대 중후반으로 전망됩니다. 갈수록 뚜렷해지는 교대 기피 현상도 저출생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대입 수시 결과 전국 13개 교대 초등교육과 미충원 인원은 750명으로 지난해 507명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또 저출산 여파까지 겹쳐서 어떤 그 미래 비전 자체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연내 늘봄 학교를 비롯한 교육 돌봄 사업을 확충해 학령 인구를 확보하고 교사 처우 개선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LG 투수 고우석의 메이저리그 진출이 임박했습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초대형 계약을 맺은 처남 이정후의 뒤를 이어 미국으로 향하면서 야구계 로열 패밀리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포스팅을 통해 빅리그 진출에 도전한 LG 고우석의 메이저리그 계약이 임박했습니다. 조건부 허락을 내걸었던 LG는 고심 끝에 빅리그행을 허락했습니다. 구단주님이 선수 꿈을 위해서 가겠다는데 도와줘라 해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난 거죠. 고우석은 오늘 오후 1시 구단 메디컬 테스트를 포함한 계약 체결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협상 기한은 내일 오전까지입니다. 유력한 행선지는 김하성이 뛰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샌디에이고와 LA 다저스의 대결인 만큼 고우석이 던지고 오타니가 치고 김하성이 잡는 모습이 연출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또 고우석은 샌프란시스코와 계약한 이정후의 여동생과 결혼한 사이로 처남과 매제가 메이저리그에서 경쟁하는 진풍경도 예상합니다. 메이저리그 선배인 추신수는 고우석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평가했습니다. 실력은 검증이 된 선수고 저도 상대해봤지만 치기 쉬운 공은 아니에요. 지난해 LG의 뒷문을 든든히 지키며 29년 만의 우승을 이끈 고우석. 꿈을 찾아 떠난 미국에서도 마무리 투수로 연착륙할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내일 아침 꽤 춥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면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때문에 일교차는 다소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과 호남, 대구 경북 지역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경남 지역은 오전 한때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내륙 곳곳으로는 짙은 안개까지 끼면서 시야가 더욱 불편한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중부와 전북 지역에는 약하게 눈이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내일 밤부터 동해안에 따라서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영하 3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영하 1도, 창원 영하 2도 예상되면서 오늘보다 5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찬바람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